네, 알겠습니다. 이게 2시부터인가요? 네. 우리 전종희 위원장님께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위원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늘 대회사를 먼저 해서 오늘은 우리 이옥 위원장님 보고 하시라고 했는데 또 사회자께서 저를 먼저 지목을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금요일이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우리 문병호 본부장님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또 오늘 여러분들께 훌륭한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셨고, 또 우리 정호중 서울시당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총선 때 38석을 얻었고 또 26.74%를 얻어서 원내 제3당의 위치에 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여성위원회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합이 전국의 여성위원회 중에서 4번째로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짊어져야 될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또 나아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또 전 인구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힘을 합하면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정치의 객체로서 그냥 굴려다니는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서 뭔가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들이 뭉치면 무섭다, 여성의 힘을 얻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동작합에서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여성위원회 이옥 공동위원장님께서도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뵈니까 익숙한 얼굴도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은 새롭게 뵙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부분 우리 당원이시고 최소한 지지자들이신 것 같아요. 국민의당 지지자,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 그리고 문병호 전략본부장님 지지자, 그리고 동작구 갑을 지역 위원장님 지지자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젊으시고 앞날이 창창하셔서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성들이 반이나 되면서도 우리 정치 권력에 있어서는 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그러는데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워크숍에서는 특히 이렇게 작은 규모로 모일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문병호 전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시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여성 당원으로서 또는 국민의당에게 바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그것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국민의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워크숍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워크숍을 참여를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국회 일정 때문에 참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영상 메시지 우리 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뵙고 싶었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니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기득권 양당 구조로는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 지지해 주신 만큼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바로 중산층 복원입니다. 요즘 양극화가 심하다, 그리고 그 격차가 심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아주 소수의 잘 사는 사람과 대다수의 못 사는 사람만 남는 사회, 그게 도대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3단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육아, 양육 때문에 직장 그만둬야 되는 여성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그리고 저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쉽네요, 진짜.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창당 초기부터 서울시당을 이끌며 국민의당이 국민 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정호준 위원장님께 우리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 여성 당원 동지, 그리고 또 우리 관심 있는 당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호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 위원장님, 저도 이렇게 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치인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불신의 아이콘이고 뭐 우리 사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당선되자마자 비호감의 종결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어떤 현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내와 남편과 정치인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 들어보셨죠? 뭐 들어보셨습니까? 남편과 정치인의 공통점. 내 손으로 직접 뽑았는데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치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죠? 오히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악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안철수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게 된 게 이런 것들을 바꿔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의와 열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 사회적 여러 가지 참여들은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19대 국회 들어가 보니까요, 47명인가를 기억하는데 전체 국회의원 중에 14%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이. 그만큼 남성 중심적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44%랍니다.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이 거의 반에 가까워요. 유럽은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여성분들이 많고요. 우리 일을 더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일반적인 편견이 여성들은 또 아이를 키워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사회일까지 한다는 것이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뭐 사법고시, 행시, 외무고시 다 거의 합격되는 여성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제일 상위권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능력과 경쟁력은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도 아직도 51명이 됩니다. 여성 국회의원이요. 17% 아직도 적습니다. 그래서 모여 계신 분들이 다 출마하실 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정당은 특히 어느 정당보다도 여성들이 또 더 많은 도전을 좀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당만큼은 좀 새롭고 혁신하고 변화하고 또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또 남성 여성 어떤 그런 차별 없이 양성평등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에 앞장서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서울시당뿐만 아니라 우리 문병호 의원님, 전정희 의원님, 이호 의원님 다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의당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길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워크숍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뜨겁게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우리 장한진 위원장님이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 갑 지역에 있는 여성 플라자에 오셨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호준 시당위원장님 지금 비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상시 같은 최고위원이죠.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재선 의원이시고 전략 홍보 본부장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당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태고 계시는 우리 문병호 의원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특별히 우리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를 쌍두마차로 끌어가고 계시는 전정희 의원님과 이호 위원장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아울러서 이렇게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우리 동작구 갑의 산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미처 이렇게 누라 그러셔서 제가 잠깐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장식 고모님, 이정배 고모님, 김재홍 고모님, 그다음에 홍순채 고모님, 최광열 고모님, 한미연 고모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앞장서시는 김정란 회장님, 그 다음에 신희숙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두 분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강원근 회장님하고 임필환 회장님, 우리 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 요즘에 제3지대로나 뭐 통합론이 제일 화두입니다. 첫째, 3지대론 말씀하시면서 주변 여러분께서 안철수는 3지대 경선을 하면 탈당을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당 또 없어지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제3지대는 국민이 만들어준 제3당인 국민의당을 말합니다. 이렇게 과감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왕에 치신박수라면 크게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좋은 후보들이 당적을 버리고 국민의당에 오시면 공정하게 경선을 하겠다라는 게 제3지대로는 본질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다닙니다. 마이크 박수 치셔야죠. 그 다음에 통합론. 본래 자기 확신이 없으면 초조하고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합을 하자 선거공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몸집을 불려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통합에 응한다면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저희가 당초 창당 목적 기치를 들 때 이유가 첫 번째는 양당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자. 그래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둘째, 야권 세력 중에서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새로운 국민의당 세력으로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저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벌써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 가을을 이렇게 사자성어로 천고마비 그러죠. 잘 알다시피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천고 그러면 여비 해주십시오. 여성이 살찌는 걸로요. 물론 몸무게가 불어난다는 의미에서 살찌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진출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이 사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고 여비! 고맙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그럼 기다리던 문병호 본부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홍보본부장 문병호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요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을 어떻게 하면은 지지율 1위로 올릴 수 있나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당에 있으면은 잘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당원들 뵈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전정희 이옥 두 공동위원장님, 또 특별히 정한진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장종우 여성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장시차 같아요. 동작구는 또 장진영 위원장님도 장씨고, 그래서 동작구는 장씨가 지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우리 국민의당이 다시 뛰는 국민의당, 다시 뛰는 안철수, 다시 뛰는 천정배, 다시 뛰는 정동영,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특강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들 오셨네요.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이제 초중고는 광주에서 졸업을 했고요. 이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뭐 사법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 치하여서 별로 판검사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내가 무슨 판검사를 하냐.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변호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인천 부평이 좀 공단이 커서 노동 운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평에 가서 노동 변호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태어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평을. 근데 부평에 가서 이제 변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변호사를 한 15년 정도 했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열린우리당 창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7대 총선을 앞두고 주위에서 이제 국회의원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어떻게 운 좋게 당선이 됐습니다. 17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열린우리당도 굉장히 혁신 정당이라는 그 기치를 내세웠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시골 변호사였어요. 시골 촌놈 변호사인데 그때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청와대 현직 인사비서관을 하다가 옷을 벗고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나온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그 유시민 당시 개혁당 대표가 이끄는 개혁당의 조직본부장으로서 개혁당 핵심적인 분 이렇게 나오고 저하고 3명이서 경선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 방식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했더라면은 저는 컷오프 됐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막강한 백그라운드, 또 한 사람은 유시민 대표의 막강한 백그라운드. 저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그냥 변호사하는 사람 이렇게 돼서 만약에 공천심사위원회로 가서 공천을 했더라면 저는 컷오프 되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열린우리당은 그걸 내세웠어요. 모든 공천을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 밀실에서 안 하고. 그래서 경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분보다는 지역에서 더 오래 살았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경선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혁명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제가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당도 새로 창당이 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내세워야 돼요. 새로운 거를. 근데 여러분 새로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의당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국민의당은 뭘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죠? 생각나는 게 없죠?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당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국민의당은 뭐 할 거야?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야 뭐 아파트 값이 뭐 반값이 된대, 뭐 국공립대 등록금이 다 무료돼, 이런 얘기가 막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듣다가 야 그거 다 뻥이야, 뭐 표 얻으려고 하는 사기야 이렇게 하고, 무슨 소리야 임마, 뭐 안철수는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서로 막 싸움도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래야 이게 저변이 확대되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놀라야 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당 메뉴로 뭐 동네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당이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창당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좀 고쳐야겠다. 그거를 좀 바로 세워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임무고 앞으로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국감 중이죠. 예. 저는 제가 원내대표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국감 폐지해야 됩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국감 폐지해야 됩니다. 왜 국감 폐지해야 됩니까? 국감은 평소에 합니다. 평소에. 국감이라는 제도는요, 유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유신 때. 유신 시대 때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못했어요. 그저 행정부 눈치나 보고 신년 노릇이나 하고 좀 이빨 소리 하면 중앙정부 가서 얻어 터지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생긴 게 국정감사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360일 평상시 다 국정감사 하고 있어요. 국감이 뭐가 문제냐면은 국감 때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막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개혁안으로 해서 뭐 상임위마다 어떤 상임위는 3월 달에 하고 어떤 상임위는 4월 달에 하고 어떤 상임위는 가을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자. 그러면 언론에서 주목도 더 받고 더 관심도 끌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한때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때로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해요. 때로 같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하는 거 같이 따라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개선이 안 됩니다.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돼. 국감을 우리는 없애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취지는 이렇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의당 이름을 사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국민의당 이름. 지금 새 정치는 뭐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을 잘하는 게 새정치다. 기본을 잘하는 게. 너무 기본이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그 기본이 모락돼 있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당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의 그 새정치. 그야말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정치. 이것이 바로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뭔가 이제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욕을만 얻어먹죠. 욕을만 얻어먹어요. 가서 그냥 안주감에 씹히고 국회의원들 텔레비 보면 맨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월급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특권을 많이 누려서 그럴까요? 갑질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럴까요? 근데 요즘에 국회의원들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월급은 좀 많이 받아요. 월급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그 국회의원 월급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한 세계 한 3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좀 깎아야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숫자는 우리가 좀 작아요. 우리 언론에서나 또 국회의원들 막 비판하는 분들은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 숫자는 좀 우리가 작은 편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월급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월급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연봉 1억 5천 정도 받습니다. 1억 5천 받는데 그걸 깎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이내에서 받으십시오. 또 우리나라 그 중위소득 정확한 이제 개념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중간 우리나라 전체 소득 쭉 위부터 아래까지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소득이 연 한 3,500 된답니다. 3,500.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중위소득의 2배 이내에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월급 많이 받아가려면 국민들 소득을 높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2천만 원 받고 싶으면은 국민들 소득을 1,000만 원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2천만 원 받아가도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왜 정치인들이 신뢰를 못 얻느냐? 그것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권을 누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국민의 고통을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은 월급 많이 받아가 2배 받아. 뇌물 좀 받으면 어때? 어떻습니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연봉 1억씩 받게 해준다고 보세요. 뇌물 좀 받으면 어때요? 그게 국민들 정서예요. 근데 내 고통과 내 민생고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월급 많이 받아먹고 폼 잡고 다니고 특권 누린다. 그래서 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신뢰도가 5점이야. 5점이야. 정말 창피해. 이게 이제 그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깨는 게 저는 정치 혁신이라고 봐요. 정치 혁신의 핵심은 무슨 국회 월급 내리고 특권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라는 것이 정치 혁신이다. 근데 이 핵심이 뭐가 있냐면 이 대한민국의 관료주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막 주무르고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이제 주인이죠.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중심 핵심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룹은 뭐냐면 공무원들입니다. 관료입니다. 관료. 모든 이 대한민국 중심에 관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냐면은 관료들이 차린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게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밥상. 오늘 밥상은 돼지고기를 할까? 소고기를 할까? 회를 할까? 김치를 뭘 할까? 짜게 할까? 뭐 할까? 이거 밥상 차리는 거.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뭐냐? 차려온 밥상에서 맛보는 거예요. 야, 이거 짜다. 짜니까 물 좀 더 넣어라.
야 어제 그제 뒤지고기 괜찮은데 내일은 한번 회를 한번 놔봐라. 이게 이제 국회의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좀 곁다리예요, 곁다리.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뭐 텔레비에 나와서 뭐 국회의원들이니 뭐 무슨 시의원, 구의원 뭐 하니까 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관료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은 곁다리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이 의원들보다 훨씬 떨어져요.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요, 표 때문에, 물론 진정성도 있겠죠. 근데 표 때문에 가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뭐, 저 시장에 가서 채소 파는 할머니도 만나고, 어디 독거노인도 만나고, 공사 현장에도 가고, 전염병 막 돌아다닐 때도 병원 가서 위로하고 그래요. 자기 전염병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선출직, 이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민심에 굉장히 친하고 민심을 잘 알아요. 국민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요, 그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기는 뭐, 예? 그거를 단정 지으세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선출직,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이라 하면 저는 이 대한민국을 공무원의 관료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정치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회의 권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권한이. 첫째는 법률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을 만들고 심사하는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예산 알죠? 세 번째는 이제 정부를 감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법률안에 관한 권한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법률안을 제안하고 심사할 수 있지만은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대통령제라는 미국은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국회의원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이 국가의 국정의 중심이 국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 제정하더라도 중요하고 큰 줄기에 관한 그 법률은 정부에서 다 주로 합니다. 정부에서 주로 합니다. 국회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걸 가지치고 수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도 마찬가지. 예산안도 아까 말한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데 정부가 예산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요. 아까 말한 또 밥상 차리는 권한이 이제 그 정부가 갖고 있죠. 국회는 그 정부가 이제 그 편성해서 예산을 가져오면은 그 예산을 심사해서 다루고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권한이 있고 또 집행권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우리나라가 지금 5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국회에 오면은 한 1조 내지 2조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 0.3%, 0.4%는 바뀌고 되게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해서도 줄기는 다 정부가 다 주도하고 있고 국회는 이제 약간 곁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500조 원의 예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국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쉽게 해서 내 그 집 앞에 우리 동네에 뭐 도로를 놓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 돈이니까 국민이 결정해서 이제 도로를 놓고 또 철도를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냐면요. 국민의 대표자인 국민들이 원래는 5천만이나 되다 보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예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국민이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관료가 결정을 해요. 기재부 공무원이 예산권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철도를 놓고 도로를 놓고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관료한테 가서 사정해야 돼요. 관료님, 우리 동네 철도 하나 놔주세요. 막 싹싹 빌면은 관료가 보고 심사하고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아 그래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원래는 관료가 원래는 이제 국회의원한테 와가지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한테 와가지고 국민님 거기에 철도를 넣으니까 국민님이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면 국민이 검토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권한이 지금 관료나 이런 공무원들한테 가 있는 권한을 전부 국회의원을 더 높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선출된 사람들이 더 권한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면요,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선출직들은 민심에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공무원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국가 예산의 한 30%는 엉뚱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로당 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경로당 하나 지는데? 경로당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경로당 하나 지는데 보통 8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땅 사고, 공사비가 평당 600, 500 그래요. 우리가 지면 300만 원, 400만 원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삼성이 되면은 조달청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조달청을 파헤쳐서 이 국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요. 지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는 국가 예산은 20, 30%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 노인복지 함에 있어서도 국가 예산이 100이 나가면은 실제 받는 사람은 한 40밖에 안 받아요. 60은 다 중간에서 다 뭐 통로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 일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년원 이 나이 어린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이라는 데가 소년원 가지 않습니까? 그 소년원을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요. 소년원 원생 한 명당 200만 원이 듭니다. 소년원에 200명의 소년들이 범죄자들이 그게 이제 수감돼 있는데 그걸 관리하려면 그 소년원 동 운영해야죠, 전기세 내야죠, 뭐 관리비 내야죠, 또 교도관 월급 줘야죠 하다 보면 1인당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년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1인당 200만 원을 줘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범할까요?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계속 소년은 또 가서 감옥에서 살다가 또 내보내면 또 재범해서 또 들어와요. 그거 운영하는데 1인당 200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 범죄한 소년한테. 그럼 그 소년 범죄할까요? 200만 원 한 달에 주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늘상 우리가 이게 배와 벽급이 거꾸로 돼 있는 그런 정치 체제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꾸는 게 정치 혁신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새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지적들이 있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당은 혁신 정당이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혁신 정당, 뭔가 개혁적 정당이 돼야 한다. 어떤 분들은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 일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죄송한데 유능한 정당이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당의 창당한 역사나 또 이제 국회의원도 두 당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3분의 1 된다는 얘기는 보좌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산도 많이 부족해요. 또 정책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당이 유능한 정당에 대해서 두 당을 더 압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집이 가벼워요. 과거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혁신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당의 살 길이다. 제가 만약에 공천심사위원장이 되면요,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좀 꿈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 당은 장관 출신에 대해서 감점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장관 출신을 이걸 치잖아요. 왜 감점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뭐 장관 되기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그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금도 받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퇴직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게 맞다. 왜 국회의원을 하냐? 자원봉사 하면서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길인데 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가? 정말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정말 양심적인 활동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공보고 입장을 확실하게 했다면 그런 분들은 국회의원 시킬 수도 있겠죠.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요. 변호사 출신 감점해야 됩니다. 왜 감점해야 되느냐? 판검사에서 권력 많이 누렸잖아요. 또 퇴임해가지고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돈도 벌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해볼까? 이거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변호사로서 정말 막 인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말 고생해서 변호사를 했다면은 저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검사에서 잘 누리고 또 퇴직해서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고 국회의원을 해볼까? 그런 사람들은 좀 자원봉사 하는 게 자원봉사. 국가를 위해서 시민단체에 가서 좀 자원봉사하고 무급봉사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이 우리 국민의당은 장관 출신 감점입니다. 변호사 출신 감점입니다 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좀 새로운 발상이다. 그것도 그럴듯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총선 때 제가 그때 정치혁신위원회 천정배 대표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제가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제안했어요. 비례대표 국민 공천제를 합시다. 보통 국민 비례대표제를 합시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날 우리는 비례대표 하면 맨 그냥 교수, 변호사, 좀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주로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근데 저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보는 관점 여러 가지지만은 저는 그 지식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입장에 서느냐, 누구를 대면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되게 이렇게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이 국회 와서 국회의원이 되면 되게 아무래도 좀 그쪽을 많이 대변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당은 그냥 보통 국민을 좀 국회의원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주부, 비정규직,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한번 공천해 봅시다. 그래서 응모비 10,000원 내고 다 한번 국회의원 해보고 싶다면 다 한번 응모하십시오. 그러면 수천 명 응모하면 서류 심사해서 하고 요새 무슨 방식 오디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보통 국민 비례대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왜 채택이 안 됐을까요? 약간 좀 포퓰리즘적인 요소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러나 새로운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되는 건데 국민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다 또 주변의 측근들을 비례대표 또 시켜야 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민한테 비례대표를 많이 할애하면 측근들을 자리 줄 그게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더라. 물론 이것이 포퓰리즘적 요소도 있고 약간 좀 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믿음직 못하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 아까도 여러 사람 말씀하셨는데 기득권 정치 아까 안철수 대표 말씀하셨죠.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이 이제 지금 지지율로 정체되고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정환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제3지대론 많이 나와요. 제3지대론이라는 게 근데 물론 우리 당에 마이너스 된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제1당과 제2당 양당에 맞서는 삼국지를 잘 써야 됩니다. 삼국지. 그럼 결국은 이제 용어가 제3지대라는 용어가 좀 이제 약간 3등이다 그런 이미지를 줘서 그러는데 그런 어떤 제1, 2당, 제1당, 2당 이런 기득권 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하나의 세력이 돼서 삼각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 중심에 이제 국민의당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다만 국민의당이 먼저 자강, 스스로가 강해지고 스스로가 혁신하고 좀 더 지지율도 높고 좀 더 몸집을 키워서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그 제3지대를 잘 주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것이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국민의당이 좀 더 혁신적인 안을 치고 나가야 한다. 이번에 여러분 전기료 문제 알고 계시죠? 전기료 그거 이번에 문제제기 우리 국민의당이 했는데 잘했죠?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런 걸 잘 해결하는 게 국민의당의 임무죠. 근데 여러분 전기료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용이 있고요, 산업용이 있습니다. 산업용. 가정용은 오히려 퍼센트가 작아요. 전체 20%밖에 안 되고 80%가 산업용인데 오히려 문제는 산업용에 나는 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가 선진국에 비하면 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포스코가 1년에 쓰는 전기량이 인천시 300만이 쓰는 인천시의 전기량과 맞먹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쓰고 있어요. 근데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전기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서 올리면은요 30조 원의 돈이 더 거친답니다. 30조 원. 30조 원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노인 수당 20만 원 주고 3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국공립대학 등록금 입학료 반액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정책도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임신하고 6개월 되면은 그때부터 50만 원씩을 주자. 50만 원씩. 임신하고 6개월부터 50만 원씩 주자. 그러면 애를 3명 낳으면은 15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3명 낳으면은.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그런 정책도 펴자. 이렇게 해서 쭉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은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30조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할 겁니까? 전기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가고 30조를 만들어서 노인한테 10만 원, 20만 원 더 주고 국공립대학 입학 그 등록금 반으로 깎고 임신하면 6개월부터 50만 원 주고 뭐 등등 많은 복지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할 것입니까? 현행대로는 거 뭐냐면은 전기료를 올리면 뭐냐면 기업이 부담이 높아져요. 그러면 기업 제품의 값이 올라갈 수 있죠. 소위 말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국가 경제에 좀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 그런 이제 반론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할 겁니까? 지금 현행대로 가서 대기업을 도와주는 걸 해서 대기업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가에 기여하는 그러한 걸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한테 돈을 더 걷어가지고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데 대폭 쓰는 걸 선택할 겁니까? 뭘 선택하시랍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치 한번 만져라면. 두 번째,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걸 주장해야죠. 근데 주장 안 하잖아요, 지금. 왜 주장 안 하냐? 그거 하자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서 이 기업을 다 망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 비판할 겁니다. 그거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기업이 망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똑같은 논쟁이 벌어져요. 야, 그거 해서 30조 더 걷어가지고 기업이 뭐 어떻게 되는 거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국민들한테 막 써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야,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논쟁이 막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국민의당은 뭐 그거 한다더라 하면 그거 된다 안 된다 뭐 국민의당 죽일 놈 뭐 국민의당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하고 막 논란이 되고 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또 당이 붐이 일어나고 이 국민들 속으로 더 파고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동네가 살 말이 있죠. 야, 우리 당은 전기세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 수준을 받는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30조가 생겨갖고 막 좋은 거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말거리가 일할 수 있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좀 더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좀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아직은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제가 안철수 대표 탈당하고 제가 1호로 탈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1호로 탈당했어요. 저는 왜 탈당을 왜 했습니까? 제가 탈당을 왜 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했어요. 뭐 올해 제가 국회의원 떨어졌지만은 23표짜리 떨어졌습니다. 23표짜리 떨어졌습니다. 23표짜리 떨어졌는데 저하고 상대방하고 45,300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20몇 표짜리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낙관주의자라서 뭐 나한테 일어난 일은 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국회의원이 되면은 300명 안에 갇혀가지고 진정한 정치 혁신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300명에 들어가지 말고 5천 몇백만에 몇 명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탈당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이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해야 한다.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해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탈당하기 전에 국민의당이 탄생하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흐름을 보면은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세력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 확대하는 공천을 하고 확대해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음 대선 때 또 문재인 대표를 또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또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진다고 생각했어요. 총선도 못 이긴다. 대선은 무조건 진다. 그래서 이 흐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자관 뭐 어떻게 되는 그 다음 문제고 자관 이 흐름은 자관 끊고 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과감하게 탈당한 겁니다. 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탈당할 때 제 마음은 이거였어요. 지지도가 뭐 20% 대리라는 건 꿈의 생각 못했습니다. 꿈의 생각 못하고 어떻게 한 10%만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더 우위에 서는 건 고사하고 내가 남의 뒷다리 잡는 권한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말빨이라도 좀 있죠. 내가 남의 뒷다리를 잡는 권한이라도 있어야 내가 말하면 좀 먹어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떠들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양당 큰 정당에 뒷다리 잡는 힘만 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만 되면은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뭔가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탈당하고 나오자마자 막 20%에 육박하는 그러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기성 정치를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도요. 저는 국민들의 민의는 이거라고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민생과 경제를 망친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160 몇 석 되는 새누리당을 120석 2당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은 창당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국민의당의 38석과 함께 놀라운 것은 정당 투표에서 2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죠? 2위. 26.74%. 더불어민주당이 25점 몇 %인가 얻었어요. 우리가 2위 했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선거혁명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첫째는 민생과 경제를 만진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챙겨라.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좀 바꿔라. 그리고 기성 정치 좀 환골탈퇴시켜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국민의당에는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좀 기성 정치와 다르게 새로운 정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민의가 총선을 통해서 표출됐는데 지금 국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가 하고 있어요? 국회가 지금 민생 문제, 경제 망친 새누리당 심판하고 있고 민생과 경제 챙기고 있고 혁신적인 어떤 기성정치, 구태정치 타파하는 혁신 정치 하고 있습니까? 똑같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 끝난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국민들이 벌써 20대 국회에서 기대를 저버렸어요.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도가 총선 때, 총선 직후에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20% 상명하고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1위였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휙 떨어져 갖고 반토막 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못해서 그래요. 국민들이 총선 때 그 보여줬던 그 기성 구태 정치를 혁신하라. 또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잘못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엄정하게 혼내라. 이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지도가 하락했습니다. 저는 총선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 많이 나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9회 말에 가면은 국민의당 바람 붑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나쁜 당은 딱 규정이 돼 있어. 국민의당은 뭐예요? 못 믿어온 당. 못 믿어온 당. 그러니까 나쁜 당하고 못 믿어온 당이 싸우면 누구 찍습니까? 결국은 못 믿어온 당 찍습니다. 왜냐면 나쁜 당은 못 찍는 거예요. 못 믿었지만 그래도 새롭게 해보겠다니까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해서 표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맞았어요. 뭐 의석이 조금 더 한 50석, 60석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의석은 좀 물론 38석도 굉장히 많이 얻은 거죠. 정당 투표에서 엄청난 이제 약진을 했는데 이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당은 그 두 가지 총선 때 표출됐던 국민의 그 민심을 잘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사실 여성위원회 그 워크숍이니까 여성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제 정치 혁신에 관한 얘기 또 국민의당이 나아갈 좌표가 뭔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지난번에 인터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정치 교체해야 한다. 정치 교체. 그러니까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교체라는 것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치 교체다. 정치 교체라는 건 뭐냐면 기득권 구태 정치 대 새로운 개혁 정치. 그래서 새로운 개혁 정치 세력이 기득권 구태 정치 세력을 누르고 새로운 집권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 과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안철수 대표님 말씀하신 게 분노.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어서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국민들이 지금 속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미국의 샌더스나 트럼프 같은 그러한 좀 과감한 그러한 정책이나 과감한 행보가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하고 자주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천정배 대표님도 뭐 개혁의 상징이시고 또 정동영 의장님도 뭐 그런 색깔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 이렇게 우리 주요 지도자들이 또 박지원 대표님께서 아주 경륜 있게 당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제 새로운 이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우리 이 국민의당의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이번 12월 말이나 1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우리 국민의당을 뭔가 변화시켜야만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번 전당대회 때 하여튼 우리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입당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전당대회 때 하여튼 뭔가 토론도 좀 굉장히 역동적으로 깊이 있게 돼서 뭔가 국민의당에 나갈 방향이 제대로 서고 그 방향으로 확실하게 정말 날카롭게 힘있게 매진했을 때 우리 국민의당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성위원회가 있다. 여성위원회가 앞장서 뛰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위원회 그 우리 당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특히 이제 오늘 동작에 와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한 지역위원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오늘 그냥 막 길을 받고 힘을 받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야 지역에 가봤더니 동작구에 가봤더니 이렇게 많은 여성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막 힘이 나더라.
이런 단위들이 만약 전국에 수백 개가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말 힘이죠. 그래서 이러한 힘들을 잘 모아서 이것이 하나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내년에 우리가 집권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제 얘기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좀 소통맞았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증명 좀 해주세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지금 봐서 뭐 저희가 좀 동네 있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났다든가 뭐 났다든가 먼저 뛰어와서 말이라도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정희는 얄미워도 그거 좋게 보이잖아요.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면 눈치 보고 좀 못하나요? 가볍다면서 가볍게 빨리빨리 그런 걸 해야 점수가 대부분 저기잖아요. 그러면 국민한테 뼈를 얻고 저기를 하려면 그런 일을 찾아다녀야 되지. 너 국회에서 맨날 그 소리만 하고 뭐합니까? 나는 이정희가 하는데 진짜 고맙더라고. 양이면서도 고마운 거야. 그렇게 해도 가서 아부를 떨고 뭘 하니까 약한 자는 힘이 되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근데 왜 그런 일을 못합니까? 아까 그분한테도 내가 미워했었다. 근데 국민당이 안철수 당이 숫자가 모자라서 애가 타는데 아버지는 그 당인데 어째서 거기서 많이 안 오고 안 가고 그렇게 저기로 가장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미워했다고 내가 아까 우리 열성 담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텔레비 봐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거기다 전화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론조사 할 때 진짜 많이 애쓰신 거 알아요. 왜냐면 몰릴 때가 많잖아요. 그거 해명을 해주시라고 안타까웠어요. 예. 네, 제가 보기에 문명우 씨 그 의원님이 그 해명하느라고 참 애가 타더라고. 애가 타더라고. 그래 해명을 해주라고. 근데 뭔 일이 닥치면 먼저 좀 뛰어가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왜 안 되냐면요. 네, 가볍다네. 가벼운데요. 그러니까 가벼운데 무거워요 우리가. 가벼운데 무거워요. 가벼워야지. 남 하기 전에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어르신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제 이 국정이라는 게 광범위하고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좀 역할 분담이 돼야 돼. 역할 분담.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몇 명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에 좀 이게 리더가 좀 부족해요. 지금은 그냥 박 전 대표께서 그냥 원내대표도 하시고 뭐 비대위원 하시고 일은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것도 역할 분담이 돼서 뭐 거기 얼른 뛰어가는 분 계시고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시는 분 계시고 해서 역할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가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르신 말씀입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3등으로 가지 마시고 1등으로 가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편하게. 한두 분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예. 우리 국민의당이 지금 3당 세력으로서 무엇인가 되는 질문이에요. 왜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뒤쫓아 가려면 맨날 2등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이슈를 열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해요. 그리고 국민의당에 복부장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가. 국민의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대변인을 내야지 뭐 그냥 개인적인 의원들이랑 말씀해서 막 이만저만 해버리면 국민의당의 눈치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였을 때 당원들은 저 뭉쳐가는구나, 지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저 얘기를 좀 따라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당이 타당을 따라가는 그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그런 얘기에서 그걸 보시면야죠. 계속 힘으면 특히적으로 세법으로 힘차요. 그런 얘기라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께서 뭐 개인적인 사람으로 자꾸 막 이렇게 많이 시비를 하는데 그 사람 띄워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스타 만드는 거예요. 김필태라는 사람
공안 검사 출신이죠. 그 사람 스타만 늘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100%를 하지 말고 무시해서 국민의당의 위원장이죠. 위원장으로 맡고 있으니까 자기의 묵묵하게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작전을 써야지. 참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요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당원들이 사당에 비해서 좀 적잖아요. 이런 자리도 많은 사람이 안 올 것 같지만 이렇게 참 의원님께서 이렇게 와주시고 많은 의원들이 자꾸 힘을 내서 이렇게 찾아줘야 여기 오시는 분들도 힘이 나지. 아, 우리가 참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해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대변인 활용을 좀 다르시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대변인 예, 활용을. 예. 왜냐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당 대변인이 보이질 않아요. 그 말씀 하시겠죠.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대변인 겸 전부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항시 대변인을 활용을 잘해달라. 또 새누리당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안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국감만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우병우 사건, 그 다음에 미루, K자들이 더 불러온다고 하는 이 의혹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감의 보이콧이라는 것은 그것을 닫기 위해서는 보이콧인데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말이죠. 뭘 이 얘기가 나올 때. 근데 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김재수 장관만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다 의혹이 풀렸다. 의혹 하나도 안 풀렸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1.4%의 황제 이자를 받았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 집을 가지고 저기 개표했을 때 후에 그거 다 풀어졌습니다. 그 후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집이 9억짜리가 뭐 8억이면 8억, 7억이면 7억 개표 있었으니까 그때 6.8%는 6.8%, 뭐 8%인데 6.6%를 받았다. 그 1.4%의 차익이 났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느냐고 야당에다 집중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대출을 받았을 대출을 갖고 난 다음에 2.5%인가 2.4%의 그 이자에서 1.4%라고 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갖고 또 집중적으로 물건들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차익이 아니고.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를 모두 그냥 그래 아무튼 우리 대변인들은 우리 장진영 을구의 대변인이 우리 장진영입니다만은 그런데 그거 말고 의원 대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총의 의원 대변인 이분 활용을 잘해야죠. 예, 우리 일반 대변인 말고 이분 활용을 좀 잘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분대로 우리 당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먼저 치고 나가야죠. 예, 그래야 됩니다. 예, 그걸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여성 당원 동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고맙고요. 중앙당에서는 그런 오늘 나온 말씀들 잘 수용해서 앞서가는 국민의당, 이슈를 선도하는 국민의당, 또 기성, 구태, 기득권 정치, 기득권 정당이 하지 못한 새로운 좀 혁신적인 그런 내용으로 잘 이슈를 잘 만들어서 잘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 당원 여러분들은 좀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많이 만나셔갖고 홍보도 하고 또 당원도 많이 가입을 시켜서 우리 당이 좀 밑에가 튼실하게 돼서 아래가 튼실하고 또 위에는 또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는 혁신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집권을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는데 우리가 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지역 여성위원장님이시며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채연 부위원장님 함께 하자는 강의를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는 나대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과 지역 정치라고 했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함께 나눠볼까 잠깐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는 여성위원회에서는 우리 전정희 위원장님, 이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하다, 작다, 누가 알지 못한다. 특히 부산, 그 다음에 경남, 하물며 전부 전남 지역에서조차 어떤 그런 미비한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를 홍보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항상 매주 저희는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나오면서 그런 의미 있는 노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이 함께 하고 뭔가를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잘하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통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정치가 너무 안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바꾸는데 우리 여성이 일조를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른 거는 하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선생님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회장님이요. 네. 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당황을 합니다. 오라고 하니까 오셨죠? 그겁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정치하는 사람만 하고 아닌 사람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이옥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덴마크는 국민이 정부를 85%를 신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한 일이 발생하든지 국민이 마음 편안하게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를 믿고 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죠?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행복하냐? 국민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자 그 다음에 여성들이 힘이 강하다. 정말 집에서도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년 대선을 바꾸기 이전까지 열심히 하고 동참하고 뜻을 모아서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자, 믿죠? 믿으면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양쪽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거식이에요. 황도가전.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성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귀와 마음을 열어줄 생활 연주입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김은비고요. 그리고 저는 김은비 엄마입니다. 이게 생황인데요. 네, 우리나라 전통악기예요. 근데 우리 임진왜란 때 이게 모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전통악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공이 필인데 양쪽이 시끄럽다고 해서 이걸로 갖고 와봤거든요.
오늘 제목 여기 보다시피 2년이에요. 근데 이 악기를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통 악기.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이 악기를 수리를 하려면 비행기만 태워서 보내요. 그러면 비행기 태워서 그 받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빨리 이 악기 만드는 명장도 생겨야 되고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저게 몇 개나 되는데 좀 미치겠습니다. 여기 가슴이. 네, 네, 부탁합니다. 네. 많이 컸죠.
네, 그 쬐그마한 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럽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거가 또 서글프네요. 네, 이제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오신 분들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귀를 활짝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쪽지로 전부 받아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성에게 듣는다 전정희 위원장님 또 이옥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통 포스트잇에서 말씀들을 적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답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잇이 이제 2개가 도착한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로부터 국민의당에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정치가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워크숍의 중요한 목적이.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안산시에서 했을 때, 부산시에서 했을 때, 그리고 전주시에서 했을 때 이런 시간을 간단히 가졌었는데요. 그때 나온 의견들이 여성 정책 중에서 제 기억나는 것이 다 적어놨습니다만, 여성 정책 중에서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서부터 많은 질문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이후에 어떻게 재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많은 의견들이 보육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보육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비용 문제도 그렇고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나가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그 밖에 장애인,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되어 있는 정책 중에서 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삶에서 일과 가정을 어떻게 병행하는가, 삶과 자신의 삶과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느끼고 있는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고 여성 정책이나 무슨 여성의 정치 참여나 이런 거보다도 정말 가정생활을 직장생활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원망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지역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이랄까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항의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여성들로부터 나온 정책에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동안 진행됐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겹치더라도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또 우리가 어떤 정책의 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의 진솔한 어떤 정책 방안이나 질문이 계시면 우리가 다 모아서 당 지도부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답할 수 있는 것은 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또 서로 나누고 이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2개 포스트잇이 전달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적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에게 당당하게 잘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건 이제 질문이 아니고 당부여서 이제 국민의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각도로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이제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습만 정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또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만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못자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해서 여성 아카데미를 어제부터 국회에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의 이제 목적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하원 의원을 여성 하원 의원을 하원에 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보험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여성이 자기네 집 마당 밑으로 이 시의 하수관이 자기네 마당 밑을 뚫고 그 밑으로 지나간다 이런 결정을 이제 시에서 내려놓으니까 우리 집 앞마당으로 하수관이 들어가는 거는 부당하다. 이걸 가지고 시하고 싸우다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시의원이 됐고 다음에 이제 주의원 그래서 이제 연방의원까지 가게 된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의 부당함 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서 정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구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가사 일을 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아이들에게 쏟아내야 되는 시간도 아이들 수가 적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언제나 정치하고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정치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부당함부터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런 정치 관련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무슨 정치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열리면 부단히 거기에 가서 배우고 그것을 또 실제 생활에 활용하고 이렇게 간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전정희 위원장님이 지금 정치를 해보셨고 실제로 국회의원도 굉장히 의원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아마 순위 몇 등에 오르신 거 인터넷에서 못 보셨나요? 저는 나중에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또 경험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같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실제로 정치 한가운데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없는 사람은 어제도 우리 김혜원 의원님하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나이 20이 될 때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20 전에 갔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 가서
60 몇 살까지 대학에 있었으니까 40년을 대학밖에 몰랐다. 그러니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 여성위원장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 정치의 한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를 희망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같이 정치 한가운데 없는 사람도 어쩌다가 정치 주변에 있다가 어느 사이에 이 가운데에 들어왔는데요. 재미있습니다. 마약과 같은.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죠?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지만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정희 위원장님처럼 정치 한가운데 있으면 아마 굉장히 고통도 느끼고 후회도 있으면서도 또 뭔가 희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해내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재미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르죠. 모르셨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쭉 대학에서 40년을 있다가 솔직히 뭐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씨가 그 당시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히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지만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 그럴까? 희망을 주는 게 역시 정치가 아니겠는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안철수 의원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2, 3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이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책이 재미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재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조차도 정치가 재미있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하나도 안 보신대요, 이제는. 왜냐? 정치가 너무 재미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정치에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새 국민의당은 정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양당이 맨날 싸우고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예요. 적대적 공생관계. 양당이 막 싸우면서도 사실은 둘이 잘 나갑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느 당이 다 당선될 것이고 어떤 지역은 이쪽이 당선될 것이고 뻔하죠. 그리고 공천장사할 것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당이 눈치를 보잖아요. 아까 문병호 의원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여성위원회 하면서 특강을 많이 초청을 하고 들어봤지만 가장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가장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민의당을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시고 새로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걱정은 이제 책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는 이미 많이 바꿨고 국회도 양쪽이 이정현 씨가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고 다시 정상화 하게 된 것도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그렇게 약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정치가 세상을 조금 바꾸고 있었습니다. 바꾸어 냈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기대에는 못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병호 전략 그 본부장님은 나름의 책임 때문에 아마 걱정이 많으셔서 그랬겠지만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매우 열심히 당직을 하시면서 낙관적인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갖고 앞으로 해내면 되는데 우선 재미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미있게 어떤 뭐 행사를 통해서 재미라기보다는 스스로 재미있게 이 정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면 재미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는 인생을 굉장히 시어리어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좀 심각하게 살아왔어요.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이 여성 정치인을 만나면서 또 그 위원장님 만나면서 굉장히 좀 낙천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집에 가서도 집 식구는 굉장히 막 압력을 넣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죠? 그게 성격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짜증나는 곳에 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동지가 생기고 있어요. 동지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좋은 얘기들을 막 골라보는 재미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또 여성들이 정치에 적성이 맞다라는 이야기는 힐러리도 얘기를 했고 누군지 기억은 안 나네요. 스웨덴에 총리하다가 그만두신 분 그분도 얘기를 했어요. 스웨덴 같은 데는 60-70%가 여성 장관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여성들이 행정이나 정치에 맞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압니까? 우리들 내부 속에 그런 유전인자가 들어있는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잘해요. 남자 총장과 여성 총장을 모셔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그런데 여성 총장이 훨씬 더 행정을 잘합니다.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처장을 해봤습니다만 여성 처장이 훨씬 더 잘한다고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DNA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뭐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다들 하는 모양입니다. 보시지 마세요. 안 그래요. 열심히 섬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 남자분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관료주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대로 놔두고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제가 가끔 농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근데 당신이 19대 의원 하실 때 문병호 의원님이 왜 그 일을 못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관료주의를 그대로 놔두셨어요? 왜 모든 입법을 정부가 하게 합니까? 물론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발의도 하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나라만 장관이 입법을 한다, 입법권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러면은 남자들이 개혁을 잘 못합니다. 우리끼리 얘긴데 하기는 해도요 여자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시끄럽고 그냥 정치 멀리 있어야 되고 거기 있으면 세속적이고 무슨 이상한 욕심꾸러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 생활 정치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선진국들의 예를 봐서 우리가 평범한 여성들이 정치 단계별로 정치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치인이 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 차이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생활 정치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여성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정치가가 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다 보면 나는 정치 속에 여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야 뭐 이거는 우리들보다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좀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타락한 게 아니야.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야. 정치는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생활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다. 우리 그거 개선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여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내가 청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당원을 확장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데 절대로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책 가지고. 논쟁하면 안 옵니다. 논쟁에서 이겨서도 안 되고요. 정책 가지고 얘기할 때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일단 그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국민의당을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해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다 들어준 다음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논쟁하고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좋은 것이다.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절대로 논쟁하지 마시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억울함, 그 사람의 아주 자랑스러움 다 이해하면 그걸 여성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국민의당은 그런 당이어야 합니다. 제가 안 의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가끔 느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무조건 네만 하나. 나중에 두 번째 얘기 들어보면 다 기억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진지해요.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정치에 대해서 진지하지만 타인을 이해하고 그분이 욕하는 거, 억울한 거, 욕구, 의시되는 거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이. 그게 정치죠. 우리 정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의원이 되고 전쟁위원처럼 국회의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돕겠습니다. 항상 도우려고 그래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돕고 싶어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돕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나와야 합니다. 양당은 다 옛날 사람이에요. 80년대, 70년대 사람이 다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반 이상의 새로운 여성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바뀌는데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논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지자가 생길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가라는 이걸로 메꿨습니다만. 위원장님 계시니까. 시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지켜주세요. 너무 길었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세셨어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리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달았잖아. 이름표로. 이게 다 자기 이름이거든요. 한번 다 쳐다보세요. 내일부터 누구 엄마 부르지 마세요. 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문엄마 알았지? 이제 당당하게 내일부터 누구씨 이제 이렇게 부릅시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